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수익 40%를 주기로 한 육성 파일이 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번엔 액수와 기간까지 특정됐습니다. 20억 원을 2달 맡긴 뒤 수익 40%를 떼주기로 했던 겁니다. 게다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일당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는 인터넷 공유 장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몰라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불기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1차 수사가 완전히 뒤집힐 상황에 놓인 건데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입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습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 양 정상은 모두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공개 대화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고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FTA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Whether that's on trade and the economy, particularly the enhance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우리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양 정상이 모두 FTA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영 FTA 개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JTBC 유선입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보다 일본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할 의지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2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씩 걸렸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긍정적 반응과 함께 한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셔틀 외교 재개로 꼽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기시다 총리와 셔틀 외교를 부활시킨 뒤 관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꼽았지만 12.3 내란 사태로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다음으로 이시바 총리의 전화를 한 것을 일본에선 외교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화 회담이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셔틀 외교도 재시동을 걸게 된 겁니다. 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の活用を含め、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続け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와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중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 및 3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에 맞춰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 짧은 기간 동안 각국 정상 등 11명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AI와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6개월간 멈췄던 정상 외교가 복원됐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G7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악수한 뒤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을 시작으로 UN,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 정상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첫날 남아공과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1박 3일 동안 10번의 연쇄회담을 가진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해서 첫 번째 방문국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파병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Merci beaucoup. G7 확대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AI 생태계의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2.3 계엄 이후 멈췄던 정상 외교 복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직접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을 활용해 해외 정상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었다고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친절하십니다. 김혜경 여사도 첫 외교 무대에 나서면서 영부인 외교도 복원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기간 조용한 내조를 해왔는데 이번 순방에서 캐나다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내일 20조 원이 넘는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는데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이 지급될 걸로 추정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기재부 1, 2차관 등과 정책 간담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빠르게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데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 2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채무탕감, 긴급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의견이 분분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이 주는 혼합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거주자는 조금 더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대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지역화폐 역시 지역별 차이를 두기로 해 거주 지역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차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논의할 수 있게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빠른 원구성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 수석 간 조속하게 협상을 좀 마무리해서 본회의 일정들을 확정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당초 1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와 비상계엄 등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지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주목되는데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부채 일부를 탕감할 계획입니다.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2023년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업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상황은 어려워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16%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가계 부채, 민간 부채가 확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쟁이 됐지요.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채무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또 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또 올 6월까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빚 탕감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논의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될 우려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무를 더 늘려서 그걸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을 확인한 데 이어서 얼마를 맡겼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억 원을 2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미등록 투자자문서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의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 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2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하는 육성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주가 조작 일당이 당시 이 에그를 사용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건 주가 조작을 벌일 때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주식을 잘 모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 조작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25일부터 활동한 도이치 재수사팀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을 통해 주식 주문을 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그는 특정 통신사 브랜드명으로 무선 와이파이가 보편화되기 전 널리 쓰이던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를 의미합니다. 일반 인터넷망은 IP 추적이 용이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용 공유 장치는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뀌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 당시 주가 조작 일당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흔히 사용했습니다. 김 여사와 연루된 블랙펄 인베스트 주가 조작 일당 역시 바로 이 브랜드 장비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정확히 그 장치를 지목해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했고 그것이 김 여사 본인의 육성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터넷 공유 장치까지 언급한 사실은 단순히 주가 조작을 인지한 차원을 넘어 조작에 적극 가담한 걸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의 주포 김모 씨를 불러서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들려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이걸 듣고 수익 40% 조건이라면 주가 조작 일당인 김 여사에게 원금 보장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해줬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 재수사팀은 블랙펄 인베스트와 주가 조작을 주도한 2차 주포 김모 씨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게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려주며 주가 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주가 조작은 2010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조사에서 김 여사 육성 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성을 직접 들은 김 씨는 놀란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 조작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많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은 수익 배분과 함께 주가 조작을 전제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앞서 전임 수사팀에 김 여사는 주가 관리를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주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김 여사 육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한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인식한 공범들의 진술이 없다며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이뤄진 이른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도 원금 보장에 의심되는 진술과 정황은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1차 주포 이모 씨 측이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김 여사의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임 수사팀은 손실 보전을 통한 원금 보장은 없었다고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 여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명태균 씨 의혹 수사팀과 주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동시에 김 여사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는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명태균 수사팀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지난 5월 12일입니다. 이틀 후인 같은 달 1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대선 다음 날 곧바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13일 조사를 하기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돌연 김 여사 측은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16일 월요일 명태균 수사팀은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날 김 여사의 육성을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도 김 여사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수사팀에게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받은 김 여사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통과됐으니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중복 수사라며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쌓여가면서 체포 명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직접 조사에 대한 공은 민중기 특검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도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엔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 휴대용 공유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 오늘 새롭게 전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측은 이 재판에서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인터넷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재수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이 휴대용 인터넷 공유 무선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주식 거래는 대부분 사무실 컴퓨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실 인터넷을 쓰지 않고 이 에그라고 불리는 휴대용 공유기로 인터넷을 쓰면 IP 주소가 유동적으로 변해서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일당이 쓰는 일종의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주문한 날부터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에그, 그러니까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를 언급하는 육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에그는 특정 통신사의 이 제품명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사용한 그 장치명을 정확히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까지 언급할 정도면 이 주가 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지난해 검찰은 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요.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식 투자자,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 시세 조종을 인지하기에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재수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재수사 이전에도 김 여사가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장외에 거래할 만큼 주식 관련해선 단순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 수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2차 주포의 진술도 좀 전해드렸어요.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2차 주포 김모 씨는 주식 매매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핵심 공범인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씨와 김 여사는 BP 패밀리라는 진술도 했고요. 도주 중에 쓴 편지에서는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히는데요. 그런데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는 이 김 여사의 육성을 듣고는 원금 보장, 담보 제공이 가능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의 육성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주식 계좌를 맡기는 대가로 이 40%의 수익 배분은 정상적인 투자로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전주인 김 여사가 이렇게 투자해달라면서 거액을 맡기면서 이를 운용한 이들에게 역으로 거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어서요.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이 40%는 주가 조작 공범조차도 매우 큰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큰 수익 배분과 함께 원금 보작은 주가 조작의 주요 의심 근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김 여사의 육성, 이 4년 넘게 검찰이 수사에도 안 나왔던 김 여사의 육성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육성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김 여사의 육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특검이 본격 수사하기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검찰 안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본인의 육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곧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던 검찰 출신들로 특검보 인선을 채우는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본격 수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치고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파견 검사, 수사관 등을 지휘해 특검 수사를 이끌어갑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대검찰청에서 전국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고 실무를 총괄했고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 역시 중앙지검 특수부 근무 경력이 있고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강력범죄와 조세범죄 등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로 꼽힙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한 법원 출신으로 대전지법과 수원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특검보 4명 중 3명이 특수수사와 강력사건 등을 주로 맡았던 검찰 출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보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검 지휘부 구성을 마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고검장과 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서울 남부지검장과 연이어 만난 뒤 금감원도 방문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파견해 줄 수 있는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특검보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살려줄 때 항복하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실제 미 전투기와 군함이 속속 중동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는 협상 아닌 무력 개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or giving up entirely.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 숨었는지 정확히 안다며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존의 핵시설 파괴뿐 아니라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최후 통첩 직후엔 90여 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를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태세 전환을 두고 CNN은 트럼프가 군 자산을 이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군 전력 자산은 속속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30여 대를 아라비아해 근처로 옮겼고 F-22 등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방어적 성격으로 투입했지만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이스라엘은 이란 무기 생산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전시 참모총장을 제거했다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다며 위협에 나섰습니다. 은신 중이던 하메네이는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이란이 산악지대 지하 깊숙한 곳, 단단한 안반 아래 설치한 핵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파괴해도 이곳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트럼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공습의 최종 목표는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최대 90m에 달하는 안반으로 둘러싸인 포르도에는 60% 농도의 우라늄이 400kg 이상 보관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 시설을 이용해 최대 9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우선 공습 타깃으로 설정됐지만 문제는 이렇다 할 피해를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포르도 핵시설은 최대 90m 두께의 안반으로 둘러싸여 기존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사일이나 폭탄으로는 타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습 초기부터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인 GBU-57을 제공해달란 요청입니다. GBU-57은 성인 키 4배 가까운 길이에 무게 13톤에 달합니다. 정밀한 GPS 유도 시스템으로 원거리에서도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최대 60m 깊이의 지하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GBU-57을 이용해야만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시설은 지하 90m였지만 같은 지점을 여러 차례 반복 타격하면 최종적으로 파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차 타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 쏜 지점에 정확하게 또 낙하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로는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다고. 이런 GBU-57을 실어나를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역시 미군이 보유한 B-2 스텔스기가 유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군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벙커버스터와 폭격기 사용은 미국의 참전을 뜻하는 만큼 워싱턴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주도해온 의대생 단체, 의대협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선 의대협 비대위원장 탄핵 투표가 진행 중인데 78%가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대생과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의대협 비대위원장 이선우 씨에 대한 탄핵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의대협 내부엔 공식 탄핵 절차가 없다며 직접 여론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투표엔 어제까지 14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8%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의대협 활동에 대해 묻는 별도 설문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22%로 부정평가가 모두 78%에 달했습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 및 의전원 비대위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와 집단 행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지금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장단 40여 명이 자퇴서를 제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 사이에선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선 66%가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강경 투쟁 기조가 이어지자 의대생들의 피로감과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대협의 강경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생 사이 내부 균열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전북대 의대에선 의대협 간부가 이제 수업 거부를 그만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2학년 의대생들을 집합시켜 복귀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후배들이 이 선배를 교육부에 신고했는데 이어서 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 이사학번들은 지난해 입학한 이래 줄곧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학번들끼리 복귀 희망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투표했습니다. 전체가 아직 한 100명 정도 남았을 거예요. 시기가 한 60, 70% 정도 돼서. 그러자 지난 14일 한 선배가 이사학번 후배들 40여 명을 집합시켰습니다. 후배들을 모은 선배는 전북대 의대협 비대위원장 A씨입니다. A씨는 후배들에게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며 정원이 열려도 돌아가지 말라고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후배들은 분개했습니다. A씨는 2달 전에도 학교의 복귀 희망자 조사를 방해해 학내 징계 대상자로 오른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후배들은 선배가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며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해야 뭔가 바뀔 텐데. 한 전북대 의대생은 교육부에 A 선배가 어떻게든 복귀를 방해하려 한다며 이번에는 꼭 처벌해달라는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도 처벌을 안 하니까 복귀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인 조사만 진행 중입니다. 전북대 측은 JTBC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간담회를 연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이젠 경매시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매 가격까지 동달아 뛰고 있는 건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사이 10% 뛰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경매 학원. 수강생들이 수업에 열중입니다. 집값이 너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 경매를 통해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수강 문의도 늘었습니다. 부동산대로 계속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나오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수강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매 시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10억 원가량 비싸게 낙찰됐고 서울 이촌동의 다른 아파트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20%를 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올 들어 급증하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성북 기림동이나 영등포구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100%를 넘어가는 고가 낙찰 사례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강남권을 시작으로 해서 송동구, 마포구 외에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물건에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 다음 달 강화한 대출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두려는 수요가 겹친 영향입니다. 여러 규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는 그 규제들하고 또 비껴나서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 또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한 금융기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을 연간으로 따지면 10%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기대 심리가 확산한 건데 수도권 지역 내 뚜렷한 공급책 없인 당장 불장 흐름을 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나오자 선관위가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를 열자 투표 용지가 나옵니다. 이 용지엔 기호 1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기표가 돼 있었습니다. 투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시 문제의 봉투를 받아든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투표 사무원이 A씨보다 앞서 투표한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장을 준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B씨는 투표를 마치고 빈 봉투를 반납하려다가 기표용지가 든 봉투를 잘못 건넸고 투표 사무원이 반환받은 봉투를 A씨에게 준 겁니다. 선관위는 오늘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로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아서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했다며 A씨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자작극을 언급했다는 데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가 됐는데 이 역시 B씨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현장 참관인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서울 번화가에서 한국을 모욕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무가내로 시민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 아침 홍대 거리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놀란 듯한 시민들 사이로 두 남성이 보입니다. 덩치 큰 남성이 복싱 자세를 취하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 위로 올라타 수차례 얼굴을 가격합니다. 맞던 남성이 일어서려 하자 헤드로까지 거는 이 20대 남성은 주한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이 미군은 술에 취한 채 홍대 거리를 걸으며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욕설을 섞어 얘기하는 걸 듣고 화가 난 시민이 항의했는데 그러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겁니다. 폭행이 벌어진 거리입니다. 사람도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는 홍대 번화가 한복판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게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미군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 사건은 종결됐지만 미 헌병대엔 사건이 인계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묶여있던 개들을 향해 1시간에 걸쳐 비비탄 총을 난사해 한 마리가 숨지고 2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2명은 휴가를 나온 해병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들은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펜션으로 돌아온 남성들.
비비탄 총으로 뭔가를 조준하고 총을 쏜 뒤 곧바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밤이 되자 펜션을 나와 낮에 총을 쐈던 주변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 마당에 개 4마리가 있었는데 비비탄 총 2개로 마구 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번쩍이고 놀란 개들이 집 안으로 숨습니다.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1시간가량 총을 쐈는데 마당에 있던 개 4마리 중 1마리는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2마리는 이빨이 깨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작고 하얀 콩처럼 생긴 게 비비탄입니다. 이 식당 주변으로 비비탄 수백 발이 떨어져 있는데요. 숨진 개가 있던 집인데 안쪽에는 비비탄이 가득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 3명은 모두 20대로 2명은 휴가 나온 해병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듯이 군대에서 배운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해자들은 개가 아닌 개집을 향해 겁만 주르고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화가 났던 거니까 그냥 강아지 집 주변으로 저희가 썼던 거여서. 피해 견주는 가해자의 군부대에서 공론화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받는가 하면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손가락 욕을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욕을 하면서 너희들 다 죽었다고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경찰은 해병 2명은 군수사대로 이첩했고 민간인 1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형 마트처럼 소비자가 가격표를 보고 직접 약이나 영양제를 구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습니다. 반기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반발하는 동네 약국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카트 장바구니에 가득 담는 건 각종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계산대엔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많이 사게 되긴 했는데.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입니다. 상주하는 약사들은 손님들의 복약 상담을 이어갑니다. 하나씩 하루 3번씩 드시면 돼요. 성분은 다 비슷해가지고서. 제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 자유롭게 비교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일단 싸고 살 게 많아서 좋죠. 여행 갈 땐 꼭 들릴 것 같고요. 살 게 많은데 여기는 다 구비돼 있으니까. 다만 모든 품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진통제, 소화제 가격은 일반 약국보다 저렴한 편인데 반면 상처에 붙이는 밴드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쌉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현재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약국이 생기면서 인근의 동네 약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수와 맞추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아닌데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사실 되는 방안이 없어서. 주변 약국뿐 아니라 약사업계도 전반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쇼핑하듯 사게 되면 결국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걸 둘러싸고도 일부 약사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네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번엔 지역 건설업자와의 전세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어머니가 살던 다세대 주택에 지역 건설업체가 2억 원 규모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2달 만에 해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허위 계약이 아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김 후보자 모자가 2019년 3월까지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 영등포 지역 건설업자 이모 씨의 회사가 2억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3월부터 1년 계약을 했는데 2달 만에 해지했습니다. 그 이후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김 후보자의 장모가 차례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업자 이 씨는 당시 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에 세운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였습니다. 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전세금은 돌려받았는지 등을 묻는 JTBC 질문에
이 씨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어떤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여야는 전세 거래를 했던 건설업자 이 씨, 앞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줘 스폰서 의심을 받는 강모 전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증인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오늘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장마 대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취임하면 12.3 비상계엄과 국정원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당사자가 퇴직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서면 답변한 겁니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의심됩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를 하자.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이 후보자는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은 북한에 한정돼 있어 북한 이외의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6번에 걸쳐 속도 위반 및 스쿨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낸 과태료만 73만 원인데 2달에 한 번꼴로 과속운전으로 단속된 셈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그 순방.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행했던 김혜경 여사의 행보도 단독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김 여사는 단독으로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포 간담회 그냥 작게 한다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낭하신 아나운서분이 계시고 듬직한 우리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대통령이 올 자리인데 제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해외 순방에 나가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전 배우자였죠. 김건희 여사 때는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였는데 이 회의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은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옷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이었고요. 네. 뭐 이때만 해도 여느 배우자들과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입니다. 민간인이죠. 그 민간인과 같이 순방에 동행했고 심지어 올 때는 전용기를 같이 태워서 와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첫 해외 순방을 시작으로 순방 때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비선 논란 말고도 마치 대통령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모습들도 자주 연출이 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23년 9월에 그 뉴욕 총회,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 서울공항 귀국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윤 전 대통령 저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지나가고 그 뒤를 김 여사가 또 악수하며 따라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마치 마중 나온 사람들과 같이 도열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그런데 악수를 또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김 여사와 납니다. 또 악수를 하면서 이게 마치 김 여사가 대통령인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빨리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가봐 이런 듯한 그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장면 앞에서 보시면요, 시진핑 인도 모디 총리 등이 만찬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서거나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만 김 여사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순방 중에 명품 쇼핑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명품 쇼핑 의혹이 대표적으로 또 있었죠. 23년 7월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에 보신 것처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현지에 있는 명품 매장들을 여러 곳을 들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하면서 사후에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먼저 간 게 아니라 호객 행위를 해서 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어떤 국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 탐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더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나갈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안 한다라고 밝혔고 결국적으로 마지막 순방이 됐던 그해 11월 브라질과 페루의 해외 순방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저격의 자격.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쇄신 방향을 놓고 김용태 위원장과 당내 주류죠. 친윤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개혁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요. 특정 세력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주체가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배한 뒤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혁신은 필요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통이 나오고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김용태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명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전이었죠. 지난 2일에는요. 당시 윤상현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선을 넘었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지금은 김용태 위원장의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선 전후라는 차이가 있지만 불과 보름 만에 입장이 좀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또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탄핵 반대에 대해서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서 이 역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분간 내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뉴욕시장 경선 후보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이민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몸싸움이 이어지더니 결국 수갑이 채워져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남성,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입니다. 랜더 후보는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 단속을 나온 요원들을 막아서다 체포됐습니다. 공무원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I certainly did not assault an officer. I was simply asking for them to show me the judicial warrant by which they were detaining Edgardo, to give me their badge numbers, and to guarantee the due process that all New Yorkers deserve.
최근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맞서는 정치인 간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상원 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민자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 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If you lay hands on a law enforcement officer or impede their enforcement actions, you will be arrested just as we saw here. But Brian, even more than that, we're seeing an epidemic of Democrat politicians who are seeking higher office. 미 전역에서 확산 중인 반이민 시위도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쏜 고무탄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They just started opening fire on us, just spraying an obscene amount of rubber bullets just everywhere.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은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흙탕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미 최대 강수량이 500mm를 넘었는데 주말까지 물폭탄이 계속될 걸로 보여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남겨진 남성이 주변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합니다. 가슴까지 차오른 물에 오도 가도 못하던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올라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최대 542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는 무려 900곳 넘는 마을을 핥히었고 도시 전체가 잠기면서 비가 그친 뒤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광둥성에서 3,000km 넘게 떨어진 북동부 헤이룽장성에서도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서부 쓰촨성과 중부 허난성에서도 폭풍우가 덮쳤고 급격히 불어난 물에 차량 수백 대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비 피해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입니다. 中央气象台今天上午继续发布暴雨蓝色预警，预计今明2天，广西、广东、湖南、四川等地部分地区有大到暴雨。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 폭우의 원인을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남서 계절풍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서 지속적인 폭우가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JTBC와 세리 CEO가 공동 개최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2025가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립니다. JTBC와 멀티캠퍼스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AI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새 정부가 목표로 내건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국내 석학이 기조 연설자로 참여합니다. 네, 서울 홍대 거리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심지어 이걸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마포구청마저도 행사 뒤에 나온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고양이가 킁킁 냄새를 맡습니다. 쓰레기 사이를 걷다 음식물도 먹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홍대 레드로드 광장 모습입니다. 골목상권 봄축제라고 적힌 현수막입니다. 연남동 골목형 상점과 페스타, 마포구에서 진행한 행사로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거든요. 행사는 끝났는데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구청 주관 축제가 끝났지만 나무엔 폭죽 잔해가 걸렸고 벤치엔 페트병이 쌓였습니다. 구청장과 여야 의원 등 내빈을 소개하는 행사 문서까지 그대로 남았습니다. 딱 봤을 때 정말 너무 더럽다라는 생각 들었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끝날 때 거리 같은 거 깨끗하게
마포구청은 JTBC에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24시간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말 인력 등의 한계로 치우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홍대 거리를 11시간 밀착해봤습니다. 홍대 입구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통 위에 일회용 컵이 많이 쌓였습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넘쳤고 그 주변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돼버렸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쓰레기 버릴 곳을 찾아 헤매거나 아예 개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自分たちで袋を持ってて入れてこんな感じでゴミ袋を持ち歩いてでゴミを入れて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출입구는 담배꽁초로 뒤덮였습니다. 거리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잠깐 쓸었는데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모였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또 쓸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마포구청에 밀어놓고 경찰이 와서 단속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엔 홍대 거리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쓰레기 초기 금지라고 적힌 이곳은 홍익문화공원입니다. 공원 안쪽에 들어가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조명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쪽에 양주도 있고 맥주 그리고 와인에 깨진 소주병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컵도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촬영 중인 취재진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한 시민. 여기 있잖아, 깨끗하잖아요? 네. 그 여기 일하시는 분이 짜여요. 그건 알고 취재를 하세요. 이 공원이 깨끗하면 잘려요? 당연하죠.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 깨끗하니까. 매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 청소 노동자들 한숨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치우는데 홍대 앞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치우는데 걔네 말씀을 드려서. 취재 결과 홍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나 다회용 컵 사용 장려 등 친환경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길거리 쓰레기통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밤새 지켜본 홍대 거리는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봤던 개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처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렇게 버린 쓰레기가 거리를 어떻게 망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치우는 사람보다도 결국 버리지 않는 사람이 늘어야 이런 난장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 와이스의 공이 분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듯 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마지막 순간 거짓말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화 같은 궤적을 그리는 마구, 스위퍼의 세계를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팀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롯데 타자들의 방망이가 자꾸만 허공을 가릅니다. 이건 맞췄다 싶었는데 공은 이미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보이는 그 궤적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겠거니 지켜보면 보란듯이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를 파고듭니다. 배트를 내도 안 내도 아웃되니 표정엔 허탈함만 남습니다. 한화의 선발 와이스의 주 무기 스위퍼가 만든 장면입니다. 스위퍼의 궤적이 머릿속에 남은 타자들은 다른 공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뚝 떨어지는 너클 커브와 시속 150km대 빠른 직구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뺐습니다. 뱀처럼 옆으로 크게 휘는 스위퍼는 끝까지 타자의 방망이를 유혹하는 마구와 같습니다. 기아 네일이 스위퍼를 잘 활용하는 대표 선수였는데 올해는 와이스도 스위퍼로 타자들을 더 자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위퍼가 지난 시즌에는 24%인데요. 올 시즌은 40.9%로 증가가 됐습니다. 타자와의 싸움에서 더 많이 이기려고 연구 끝에 꺼낸 답입니다. 스위퍼라는 무기를 완벽히 장착한 와이스는 벌써 9승을 챙기며 다승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한화 역시 2위 LG와의 차이를 1.5게임 차로 벌리며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비껴가는 와이스의 스위퍼로 승리를 차지한 한화. 오늘은 엄상백을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반격에 나선 롯데는 박재엽이 데뷔 첫 3런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틀간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 내리겠고요. 특히 모레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때때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부산이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오후 사이에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